1장. 떠나는 사람들, 남겨진 마을. 1970년대 초 한국의 농촌 마을에는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 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향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로 가보려고 합니다. 22살 청년 김영수가 아버지 앞에서 말했습니다. 손에는 이미 보따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을에 있어봐야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공장에서 일하면 월급도 받고 돈도 모을 수 있다잖아요.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을의 젊은이들 절반이 도시로 떠난 뒤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려 해도 일손이 부족했고 농사를 지어봐야 수입은 적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달에 몇만 원씩 월급을 준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가거든 편지라도 자주 해라. 어머니가 걱정하실 테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농사일을 도와줄 아들을 잃는 것도 서러웠지만 그보다는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영수는 다음날 새벽 마을 버스를 탔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는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도시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과 산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마을이 작아져 가는 모습을 보며 영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을에는 노인들과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젊은 부부들마저 도시로 떠나면서 학교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학년에 30명이 넘던 학생들이 이제는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대로 가면 학교를 폐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마을이 망하는 거 아닌가? 마을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봄에 모내기를 할 사람이 없었고 가을에 추수할 사람도 부족했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품앗이를 해도 일손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농사일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마을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명절이 되면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설날과 추석이면 마을은 잠시나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도시에서 번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새 옷을 사입은 젊은이들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또 부모들은 그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면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며 뒤를 돌아보는 젊은이들의 눈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손을 흔드는 부모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음 명절에 또 올게요.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지만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촌양도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농촌을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그들은 희망을 품고 도시로 갔지만 뒤에 남겨진 마을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표지판에는 서울행 1일 2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침 6시와 오후 2시 하루에 2번 서울로 가는 버스가 섰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정착하면 고향은 명절에만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영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뒤 매일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갑자기 돌아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편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왔지만 그것으로는 허전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는지 걱정만 늘어갔습니다. 마을의 젊은 여성들도 도시로 떠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거나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들이 딸을 도시로 보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서울까지 가서 고생을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딸들이 돈을 보내오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농사로는 벌 수 없는 돈을 딸들이 보내왔습니다. 마을 청년회는 해체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없으니 모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축제도 사라졌고 두레도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농사일을 할 때 함께 일하고 함께 노래를 불렀지만 이제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고요해졌고 활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끔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깨끗한 구두를 신고 나타나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며 부모들은 아이들을 독려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는 인식이 퍼져갔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 한국 농촌의 현실이었습니다. 발전과 희생, 희망과 슬픔이 뒤섞인 시대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과 마을에 남아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두 갈래로 나뉜 운명이 만들어낸 시대의 풍경이었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나면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마을이 얼마나 시끌벅적했는데 하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미래를 찾아 떠나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2장 새마을 운동의 시작. 1970년대 초 정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전국의 농촌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마다 시멘트와 철근이 공급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원칙 아래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일을 해야 했습니다. 비포장 마을 길을 시멘트로 포장하고 초가집 지붕을 슬레이트나 기와로 바꾸고 마을 회관을 새로 짓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수의 아버지도 마을 일에 나섰습니다. 아들이 도시로 떠나고 허전했던 마음을 일로 달랬습니다. 우리 마을도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지늘길을 시멘트로 포장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질퍽거리지 않겠어요. 마을 아낙네들이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 마을 길이 진흙탕이 되어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길이 깔리자 훨씬 편해졌습니다. 농산물을 실은 경운기도 쉽게 마을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초가집 지붕도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뀐 집들이 늘어났습니다. 초가 지붕은 매년 이형을 갈아야 했고 비가 새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슬레이트 지붕은 튼튼했고 관리도 쉬웠습니다. 마을의 풍경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벼 품종을 보급하고 비닐하우스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통일벼라는 새 품종은 수확량이 많았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실제로 수확량이 늘어나자 환영했습니다. 마을 회관도 새로 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자나무 아래나 누군가의 집 마루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회관이 생겼습니다. TV도 한 대 들여놓았습니다.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모여 함께 TV를 봤습니다. 도시의 모습이 TV 화면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런 곳에서 일하고 있겠지? 영수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TV에는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시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농촌 사람들은 부러움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새마을 운동을 해도 도시만큼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받으러 도청이나 군청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농업 기술과 정부 정책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수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았고 비료와 농약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게다가 일손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계속 도시로 떠났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새마을 운동은 마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개선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젊은이들은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은 마을을 지키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새마을 깃발이 마을 어귀에 펄럭였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글자가 적힌 깃발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깃발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비록 도시만큼은 아니지만 농촌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 작업장도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들이 모여 부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프로 공예품을 만들거나 김 양식을 위한 그물을 손질하거나 옷을 수선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농한기에는 이런 부업이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마을에도 전봇대가 세워졌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자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호롱불이나 등잔불이 아닌 환한 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어른들은 저녁 일을 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우물도 새로 팠습니다. 깨끗한 지하수가 나오는 공동 우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개울물을 길어다 써야 했는데 이제는 깨끗한 물을 쓸 수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함께하니 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농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좁았던 길이 넓어지고 다리도 새로 놓였습니다. 트럭이나 경운기가 논밭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농사일의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등짐이나 지게로 농산물을 날라야 했지만 이제는 차로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을마다 평가를 했습니다. 잘한 마을에는 포상을 주고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마을들 사이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경쟁으로 무리가 생기기도 했지만 마을의 변화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 운동이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농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에게 편지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을이 많이 좋아졌다. 명절에 오면 놀랄 거다라고 썼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을 가꾸었습니다. 3장. 도시의 공장과 달라진 삶. 서울 구로구 공단지역, 영수는 섬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때로는 야간 근무까지 했습니다. 기계 소음이 귀를 울렸고 먼지가 폐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월말이 되면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3만 원, 농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공장 기숙사는 좁았습니다. 8명이 한 방을 썼습니다. 2층 침대가 4개 놓여 있었고 짐을 둘 공간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밤에는 코 고는 소리, 잠꼬대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참았습니다. 돈을 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식사는 공장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배는 불렀습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이 그리웠지만 그것도 사치였습니다. 일단 버티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공장에는 영수처럼 농촌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전국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사투리가 다양했지만 처지는 비슷했습니다.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도시로 왔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일요일은 유일한 휴일이었습니다. 영수는 휴일이면 청계천이나 남대문 시장을 걸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화려한 간판, 높은 빌딩들을 보며 내가 정말 서울에 있구나 실감했습니다. 고향의 조용한 마을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고향의 일부를 보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동생들 학비도 보내야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나면 저축할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이 보람이었습니다. 공장 일은 단조로웠습니다. 매일 같은 기계 앞에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던 일도 몇 달 지나니 지루해졌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주변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공들도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온 20살 안팎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돈을 벌러 왔습니다. 오빠나 남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가락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영수는 점차 도시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서울말을 배웠고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법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가 미로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이 되어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향 생각은 늘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향수에 첫곤했습니다. 고향의 산과 들, 맑은 개울물,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전화비가 아까웠습니다. 대신 편지를 썼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썼지만 사실은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영수의 친구 민호는 야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따야 한다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영수도 그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았습니다. 나도 뭔가 배워야 하는데 생각했지만 피곤한 몸은 공부할 의욕을 꺾었습니다. 공장에는 노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산업재해 보상 등을 주장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칫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도시에서의 삶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가능했습니다.
돈을 모으면 작은 가게라도 차릴 수 있었고 기술을 배우면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영수는 기숙사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꿈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외롭기는 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모여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싼 안주에 막걸리 한 잔이면 한 주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10년만 참고 일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나눴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공장 앞에는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라면, 과자, 담배 같은 것을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영수는 가끔 그곳에서 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언제 왔냐 물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타향살이하는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우체국에 갔습니다. 송금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향 부모님께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우편환을 끊고 편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받고 기뻐하실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공장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지나가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영수는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 도시 노동자들의 삶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사장. 명절 귀성길의 탄생. 1970년대 중반부터 명절이 되면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역과 청량리역, 전국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성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수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기차표를 예매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표는 매진이었습니다. 서서 가는 표라도 있나요? 물었지만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결국 무궁화 호 입석표를 샀습니다. 서서라도 가야지 생각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부모님을 뵐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서울역은 인산이네였습니다. 보따리와 가방을 든 사람들이 플랫폼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떻게든 기차에 올라타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영수도 사람들에 밀려 간신히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은커녕 제대로 설 공간도 없었습니다. 기차는 10,000원이었습니다. 객차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통로에도, 객실 연결 부근에도, 화장실 앞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짐을 선반 위에 올려놓을 공간조차 없어서 안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덥고 답답했지만 모두 참았습니다. 5시간을 서서 가야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서로 조금씩 자리를 양보하며 번갈아가며 기대어 쉬었습니다. 고향 가시는 길이죠? 서로 말을 걸며 위로를 나눴습니다. 기차 안은 온갖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땀 냄새, 김밥 냄새, 담배 연기가 뒤섞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창문에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간다는 설렘으로 버텼습니다. 버스는 더 힘들었습니다. 영수의 친구 철수는 고향이 더 외진 곳이어서 기차도 없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야 했는데 버스 안은 기차보다 더 비좁았습니다. 좌석 사이 통로에 보조의자를 놓고 그마저도 모자라면 짐 위에 앉아야 했습니다.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자가용으로 귀성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버스나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정체가 심했습니다. 평소 3시간이면 갈 거리를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휴게소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도 모두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을 보기 위해,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 음식을 먹기 위해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딱 한두 번인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명절 귀성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부모님이 대문 앞에 나와 계셨습니다. 왔구나, 왔어 하시며 반겨주셨습니다. 영수는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짧은 명절이었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먹을 것을 보따리에 가득 싸주셨습니다. 김치, 된장, 나물, 과일까지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해라, 조심해서 가라 부모님의 당부를 들으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힘들었습니다. 역시 만원 기차였고 긴 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1년에 2번 설과 추석이면 이 길을 반복했습니다. 역 대합실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대합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경찰들이 가끔 순찰을 돌았지만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향에 가려는 간절한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암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정상 가격의 2배, 3배를 받고 표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런 표를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비싼 표를 산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효도비라고 생각하자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 대학생들, 군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을 나눴습니다. 어디 가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이 대화가 시작되면 금방 친해졌습니다. 모두가 고향으로 가는 같은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영무원들도 명절에는 바빴습니다. 쉴 틈 없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다툼도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두고 짐을 두고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 양보하고 이해했습니다. 명절이니까 다들 힘드니까 참아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귀성하는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기차 안에서 울고 포쳤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몇 시간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노인들도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도시에 사는 자식들을 만나러 가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낯선 서울역에서 길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젊은이들이 나서서 도와드렸습니다. 명절 귀성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뵙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5장. 귀성길의 풍경. 명절 귀성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었고 시대의 단면이었습니다. 기차와 버스 안에서, 고속도로 위에서 사람들의 삶이 교차했습니다. 기차 안 풍경은 독특했습니다.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행운하였고 대부분은 서 있거나 통로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따리를 베고 누워서 쉬기도 했습니다.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고향에 간다는 기대감이 얼굴에 배어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면 장사꾼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음료수 사이다 콜라 외치며 음료를 팔았고 오징어 땅콩 껌하며 간식을 팔았습니다. 가격은 일반 가게보다 비쌌지만 사람들은 샀습니다. 긴 여행에 먹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오징어 사주세요 조르고 부모들은 주머니를 털어 사주었습니다. 김밥과 삶은 계란이 귀성길의 대표 음식이었습니다. 집에서 싸온 김밥을 기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온 가족이 좁은 공간에 모여 앉아 김밥을 나눠 먹는 모습은 훈훈했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하나씩 권하며 정을 나눴습니다. 하나 드세요 하며 건네는 김밥 한 줄이 낯선 사람들을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남자들은 객실 연결 부분이나 화장실 근처에 모여 담배를 피웠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처지를 위로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몇 시간을 견디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달래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노래를 불러주고 손유의를 해주며 아이들의 관심을 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아이를 달래주며 도와주었습니다. 군인들도 많이 탔습니다. 명절 휴가를 받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향의 봄, 그리운 금강산 같은 노래가 기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기차 안에서도 책을 읽거나 공부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좋은 성적표를 보여드리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역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더 탔습니다. 10,000원입니다. 다음 기차를 이용해 주세요. 방송이 나와도 사람들은 계속 탔습니다. 어떻게든 타야 했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역무원이 힘껏 문을 밀어 닫아야 했습니다. 중간 역에 정차하면 잠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 다리를 펴고 담배를 피우고 음료수를 사 마셨습니다. 역 안의 작은 매점은 사람들로 푹 젖었습니다. 빨리 사세요. 기차 곧 출발합니다. 직원의 외침에 사람들은 서둘러 물건을 샀습니다. 밤 기차는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어두운 기차 안에서 사람들은 눈을 붙였습니다. 코 고는 소리, 잠꼬대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차장이 지나가며 표를 검사할 때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표를 내밀었습니다. 새벽에 도착하는 기차도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역에 내리면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버스는 기차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좁은 좌석, 흔들리는 차체, 좁은 통로에서 사람들은 버텼습니다. 휴게소에 서면 모두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긴 줄이 늘어섰고 10분 남짓한 휴식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빠듯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량 행렬로 가득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차들의 행렬, 빨간 미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정체가 심할 때는 차에서 내려 걷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고속도로 위에서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명절 귀성길의 풍경이었습니다. 힘들고 불편했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향의 음식을 먹기 위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 위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귀성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이 간단한 대화로 시작해서 서로의 삶을 나눴습니다. 도시에서의 힘든 생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지만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기차가 자신의 고향역에 도착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역은 5호역입니다. 방송이 나오면 사람들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하는 안도감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역에 내리면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부모님, 형제들이 나와서 반겼습니다. 잘 왔다 고생했다 하며 짐을 나눠 들어주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까지 걸어가는 길도 즐거웠습니다. 변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고향은 여전히 고향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가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어서 먹어라 하시며 팝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한국인의 정과 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인내심,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가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귀성길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 명절 귀성길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6장. 마을의 변화. 명절이 끝나고 젊은이들이 다시 도시로 떠나면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번 돈이 마을로 흘러들어왔고 그 돈이 마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명절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이었지만 점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100,000원, 200,000원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돈을 아껴 썼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농기구를 사고 동생들 학비에 보탰습니다. 초가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집들이 늘어나고 시멘트 벽돌 집도 생겼습니다. 영순의 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영수가 몇 년간 모은 돈과 부모님이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걱정 없겠다 아버지가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마을에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회관에 공중전화 한 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식과 통화하려는 부모들이 줄을 섰습니다. 여보세요? 영수야? 나 아버지다. 전화기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버스 노선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2번이던 버스가 4번, 6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을에서 읍내까지 가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비포장도로가 포장되면서 버스가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자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마을 슈퍼마켓이 생겼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생필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장날에 읍내까지 가야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을에서도 간단한 물건은 살 수 있었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같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마을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도시 생활이 맞지 않거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농업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활기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농기계가 보급되었습니다. 경운기와 이양기가 마을에 등장했습니다.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마을에서 농기계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리던 일을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TV가 보급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만 있던 TV가 이제는 집집마다 생겼습니다. 흑백 TV였지만 세상 소식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TV를 봤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스포츠 중계를 봤습니다. 마을 학교도 변했습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시설은 좋아졌습니다. 새 책상과 의자가 들어왔고 교실에 난로도 설치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젊은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유출은 계속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도시로 떠났습니다. 마을에 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들만 남은 마을이 드러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고 노인들만 농사를 지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마을은 어떻게 되려나 노인들은 걱정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을은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도시에서 보내온 돈으로, 새마을 운동으로, 정부 지원으로 마을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젊은이들은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은 마을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영수의 동생 영희는 마을에 남았습니다. 서울로 가지 않고 읍내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을 모셔야지 영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농산물을 함께 출하하고 농자재를 공동 구매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가격 협상도 유리했고 유통 비용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우체부가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도시에서 오는 편지와 송금을 가져왔습니다. 우체부가 오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우편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집에 편지 왔나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자식들의 편지 한 통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명절 전에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옷, 이불, 전자제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보낸 선물을 받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구나 하며 이웃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마을 청년회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회원이 많지 않았지만 젊은이들이 모여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노인들의 농사일을 돕고 마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했습니다. 겨울이면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농한기에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투를 치고 장기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회관은 사랑방이자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마을 앞 개울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아이들도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 농촌 마을의 현실이었습니다. 변화와 정체, 희망과 걱정이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떠났지만 마을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7장. 다시 길 위에 오른 사람들. 명절이 지나면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짧은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은 올 때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영수는 보따리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김치, 된장, 마른 나물이 보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무거웠지만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밥 굶지 말고 어머니의 당부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담배만 피우시며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몸 조심해라 짧은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영수는 알았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것이 늘 미안했습니다. 버스 안은 역시 만원이었습니다. 명절을 마치고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음식과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짐이었습니다.
좁은 버스 안은 답답했지만 모두가 같은 처지라 서로 이해했습니다. 기차역 대합실도 북적였습니다. 서울행, 부산행, 대구행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음 기차에는 꼭 타야 하는데 불안한 얼굴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탈 수 없었습니다. 먼저 타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영수도 사람들에 밀려 간신히 기차에 올랐습니다. 역시 입석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서서 가야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고향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논밭, 산, 마을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수는 창에 얼굴을 대고 고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명절에 또 올게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까요? 기차 안에서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올 때에 들뜬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모두 피곤하고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짧은 명절이 끝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장 일, 힘든 노동, 외로운 기숙사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면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복잡한 거리,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고향의 따뜻함은 이미 아득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상의 톱니의 바퀴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명절 잘 보냈어? 부모님 건강하시지?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에 들어가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김치를 꺼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된장도 나물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이것들을 먹으며 몇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때마다 꺼내 먹으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일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 공장의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수도 다시 기계 앞에 섰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며 일했습니다. 단조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해야 했습니다. 월급을 받아야 하고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저녁이면 기숙사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명절까지 또 몇 달이야,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명절은 그들에게 유일한 휴식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잘 주무시는지, 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쓰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막상 종이 앞에 앉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도시로 돌아온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명절의 기쁨은 짧았고 일상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명절을 기다리며 더 나은